이번 학기 유교체나 블록키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어려운 학생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면서 우리 이성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거장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박세 교수님이 이제 이번 학기가 학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목은 이제 앞에서 했듯이 가능한 세계 중 가장 조화로운 세계. 상당히 시적이네요. 라이프니츠가 그렇게 시적인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수학하는 사람들은 라이프니츠 수학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철학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성주의의 또 다른 하나의 정책이 있는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어떤 것인지 그걸 이성주 교수님을 모셔서 자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강의를 들으러 매번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철을 타고 오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팻말도 안 보고 그냥 쭉 걸어 내려와도 자동적으로 올 수 있을 만큼 좀 익숙해졌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으니 좀 섭섭한 그런 감정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중간중간에 의문 나는 게 있으시면 전혀 개의치 마시고 중간에 기다려서 질문을 하시고 또 이전에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와의 어떤 비교라든지 이런 의문점이 있으시면 아주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제가 했듯이 조금 생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체 이름을 다 쓰게 되면 이제 고트프리드 윌헬름 라이프니츠고요. 1646년에 태어나서 1716년에 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영민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라이프치히에 있는 대학의 윤리학 쪽 교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학계에 있는 그런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7살 때 정도에 스스로 라틴어를 깨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도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서전에 그렇게 써요. 자기가 읽다 보니까 깨쳐가지고 하여튼 7, 8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 출입을 허락을 맡아서 거기 들어가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해가지고 역시 대학도 빠른 나이에 들어갔어요. 빠른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21살에 대학을 마치면서 법학 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 학위를 알트도르프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받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면서 알트도르프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법대 교수로 남아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거절을 하고 마인스의 후작의 비서관으로 취직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이 양반이 한평생 교직에 있지를 않고 실질적인 일에 관여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학계 자리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청와대 비서관쯤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학술, 과학, 각종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냐면 1672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6살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때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데가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고 조그만 소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제일 힘이 셌던 데가 프랑스였죠. 프랑스. 거기에 루이 14세가 이 당시에 군림을 하고 태양왕이라고 얘기하는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너무 힘이 세니까 주변에 이 독일의 조그만 제후국들이
너무 그 압박을 받으니까 라이프니스가 뭐라냐면 나를 파리에 보내주면 내가 루이 14세를 설득을 해가지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로마처럼 이집트를 침공하라. 우리 독일은 놔두고. 그럼 우리가 좀 편안해질 테니까 그러한 임무를, 외교적 임무를 주고 나를 파리에 보내달라 해가지고 파리에 갑니다. 그래서 하노버 주변, 그 독일의 그 하노버 주변, 마인스 주변이라고 굉장한 시골에 있다가 파리로 가게 돼서 눈이 엄청나게 눈을 뜨고 아주 그 신문물을 갖다가 배우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1672년부터 1676년까지 파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루이 14세,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루이 14세를 설득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 침공이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본인이 파리에 가기 위한 좋은 빌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파리는 다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여기에 가가지고 그 제대로 된 기하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호이겐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물리학자, 수학자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특히 그 데카르트의 대수기하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1675년경에 본인이 미적분학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총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발견했기 때문에 뉴턴하고 동시대에 미적분학을 발견했다라고 그 수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연구에 따르면 그야말로 둘 다 동시대에 발견했다는 걸로 지금 인정됩니다. 물론 이게 이 당시에도 이미 영국이냐 독일이냐라고 해가지고 거의 민족 간의 감정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분쟁 때문에 누가 미적분학을 먼저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그 분쟁 때문에 나중에 라이프니츠가 영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1676년에 이제 임무가 끝나고 너 거기서 뭐 하냐? 왜 이렇게 돈 많이 쓰고 파리에 왜 가냐?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네덜란드에 가서 스피노자를 만납니다. 스피노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피노자 속성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 발레를 거기서 제시하고 돌아와서 1676년부터 죽을 때까지인 1716까지는 대체적으로 하노버에 머물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노버 왕가, 참고로 하노버 왕가의 라이프니츠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백작이 나중에 조지 1세로 영국 국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1712년에 조지 1세가 그러니까 루드비그라고 하는 하노버 왕가의 백작이 이 조지 1세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런던이 또 다시 문명의 중심지로 뜨고 있으니까 라이프니츠 많이 거기를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아까 말했던 미적분학 때문에 이 감정이 안 좋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로 치면 일본에 있는 제일 큰 일본 어떤 조그만 왕국의 우두머리가 한국에 와서 국왕이 되는데 거기서 제일 사람을 데려온다니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를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남아 있어서 네가 하던 일을 마저 해라 하는데 그때 하노버 왕가에서 라이프니츠 제일 크게 했던 일이 뭐냐면 하노버 왕가의 역사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의 역사서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라이프니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제 조지 1세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어디까지 썼나 우리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썼나 확인을 좀 해봐라. 내가 한 30년 줬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 어디까지 썼나라고 썼더니 어디까지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이프니츠가 책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구의 창조까지 썼다고 합니다. 우주의 생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의 창조에서 대홍수까지 그러니까 아직 하노버 왕가 얘기 나오는 한참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근데 지구의 창조에 관해서 쓰고 대홍수에 관해서 쓰면서 동굴에 대한 이론을 그때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지질학에서 태초로 잡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노버에 가면 라이프니츠의 문서 보관소가 있습니다. 아키브에 가면
이 사람이 쓴 종이가 한 20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종교학, 철학, 수학, 정치학, 지질학, 음악, 요소를 치면 계산 통계, 하여튼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923년부터 이 사람이 쓴 글을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현재 속도로 하면 20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70년 동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진정한 박학다식의 그 전형입니다. 1년에 편지를 한 500통을 썼고요. 그러니까 저희 요새 이메일 하듯이 그 활동을 그때 했던,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치고 편지를 프로 바둑 기사들 보면 이렇게 조훈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한 100명 놓고 바둑 두잖아요. 이 사람이 편지를 그렇게 써요. 누구 하건 이렇게 써. 그러니까 비서가 있어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누구한테는 이 이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론 체계 소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학적인 내용을 발굴한 것도 전체 쓴 거에 한 40% 정도밖에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분야 이 사람이 컴퓨터 계산기 설계를 한 게 있는데 계산기 설계를 한 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요번에 제가 독일에 라이프니스 학회 갔다 오니까 10진법을 만들려고 해서 실패를 했는데 똑같은 고안을 2진법으로 하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 2개 크기가 돼야 돼가지고 이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계산기인데 실제로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천재기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라이프니스를 혹시 보시려면 이제 형이상 농부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저희 윤성구 선생님이 번역하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40살에 자기의 어찌 보면 이론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을 때 쓴 첫 글인데 이 글을 쓴 계기가 뭐냐면 이 양반이 하노버 왕가에 고용이 돼 있는데 하노버 왕가가 소유했던 헬츠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은광이 많았습니다. 은광이 많았는데 비가 오면 은광이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고이면 가서 은을 채취를 못하니까 누가 나섰겠어요? 라이프니스가. 내가 그러면 물 빼는 기계를 고안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하르츠 그 산에 가서 머무는데 폭설이 와요. 폭설이 와가지고 3일간 나오지를 못하고 은광에도 못 가고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 책을 씁니다. 3일 동안 심심해서 그래서 편지 내가 3일 동안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양반이 제시하는 세계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한히 어찌 보면 많은 이런 편례와 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만큼 또 재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보죠. 앞서의 얘기와 조금 연결을 짓기 위해서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이원론자죠. 실체가 두 가지 종류, 정신들 혹은 영혼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장 혹은 물질이라고 하는 실체들이 있고, 물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도 있습니다. 그죠? 스피노자를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정신이나 영혼, 물질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신 하나밖에 없어요. 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색할 정도로 인격신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라고. 그리고 이 신이나 자연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성질이 있고 정신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하고 스피노자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책이 실체이냐, 이게 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우리가 의견이 다르죠. 그죠? 데카르트는 그렇다. 이건 실체이다. 내 몸도 실체이다. 이것도 실체이고 또 시계도 실체이고 다 실체다로 얘기를 하지만 스피노자는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고 신의 한 물질적인
양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 둘이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데카르트나 스피노자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면 뭐냐 하면 정신적인 성질과 물질적인 성질이 둘 다 이 세상에 참으로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있는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라이브니츠는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라이브니츠는 신도 있고 물론 실체들은 무수히 많아요. 신만 있지 않고 무수히 많은데 실체들은 모두 정신적인 것, 영혼들입니다. 이른바 저희가 하는 단자, 모나드. 그래서 모나드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simple mind-like substance. 단순한 마음과 같은 실체. 그리고 단자 안에는 알키미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자 안에는 지각, perception 와 욕구, appetition, 지각과 욕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관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원론이고 데카르트는 이원론인데 어떤 이원론? 실체 이원론이죠. 실체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스피노자도 이원론인데 실체 이원론은 아니죠. 왜냐하면 실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 속성 이원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라이프니츠는 관념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질문이 크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물질은 실체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실체가 아니라면 물질은 뭔가? 라이프니츠의 생각에 따르면 물질이 왜 실체가 아니냐? 물질은 왜 이 세계를 만들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존재자,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존재자라고 할 수 없느냐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은 쪼개집니다. 그죠? 쪼개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실제성은 그 쪼개지는 그 부분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백목이 좀 좋은데 이거 백목이라고 이걸 백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부러뜨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아까의 그 백목의 실제성은 뭐에 의거합니까? 이 두 부분에 의거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총합이고 이 전체의 실제성은 부분의 의거.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은 이 당시의 생각으로는 요새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요. 이 당시의 생각으로는 물질은 무한히 분할된다고. 물질은 무한히 분할된다. 데카르트가 이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어지지 않는 물질은 없다. 물질은 영원히 계속적으로 분할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론하고는 다르죠. 원자론 할 때 아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히라버로죠. 쪼개지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원자론이 아니고 데카르트의 물질관념을 보면 무한히 분할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말을 실제로 합니다. 아르노라는 사람에게.
참된 존재이기 위해서는 쪼개지지 않는 단일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통일성. 불어로 유니테, 그죠? 영어로 유니티. 참된 존재이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성, 어떤 쪼개지지 않는 유니티를 가지고 있어야지 참된 것인데, 물질은 그런 통일성, 단일성, 총체성, 하나임. 결국 하나임. 하나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배제를 해요. 물질은 참된 것일 수 없다. 자, 그러면 물질이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 책이 뭐냐?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이 책은 뭐냐 하면 단자들의 결합. aggregate라는 말을 쓰거든요. 집적물. 마음들 혹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게 단자들. 물질이에요. 물질이 이 영혼들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생각이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각하고 욕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왜 이거하고가 이 책 두 권이 다른 책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러면 라이프니스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 책을 이루고 있는 정신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각하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얘기보다 이게 그렇게 금방 가면 안 되고요. 이게 너무 좀 이상한 생각이어서 자, 책이 마음의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 지난주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더 이상해지죠. 라이프니스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라이프니스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뭐냐면 물고기 떼. 그죠? 왜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그죠? 물고기의 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고기의 떼가 한 덩어리 같이 움직이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개별적인 물고기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 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좋아합니다. 군대를 보면 군대가 쫙 이렇게 사열을 받으려고 행진을 하면 정사각형이 그죠? 정사각형이 아니면 직육면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직육면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인간들이 꽉 차가지고 비슷한 키의 사람들이 쫙 맞춰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직육면체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직육면체는 어떻습니까? 그걸 구성하고 있는 그 개별적인 그 존재들이 저희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단자들이 어떻게 결합했을 때 드러나는 이때부터 이 말이 등장합니다. 현상, 페노메나. 군대, 물고기, 그리고 라이프니스가 또 좋아하는 비유가 무지개. 무지개가 사실은 실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물방울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면 저희에게 무지개처럼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재밌는 게 뭐냐면 라이프니스가 물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가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착시라는 건 아닙니다. 착시라는 건 아니고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well-grounded phenomenon.
well grounded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근거가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육면체를 본다는 느낌이 들고, 물방울들이 그렇게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지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고기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고기 떼가 저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듯이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단위가 실제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현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 이제 무지개는 없다는 얘기죠. 뭐만 있습니다. 물방울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비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뭐 부산에 해운대 내려가면 백사장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백사장이 보이면 저희가 백사장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덩어리가 저렇게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가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에 하얗지 않은, 어찌 보면 회색기가 있는 모래 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하나하나에 다양한 그 모래 알들을 다 보지를 못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각각의 독특성, 그 다양함만 보지를 못하고 허옇게 쭉 백사장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라이프니스가 이 얘기를 해요. 신은 백사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신은 백사장을 어떻게 보냐면 그 깨알 같은 그 다양한 각기 독특한 그 모래알들을 다 그 개체성에서 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신은 백사장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1000억 개가 넘는 모래알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보라. 이게 뭐냐?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히 많은 정신들이 모여있는 건데, 그 모여있는 거를 저희가 그 정신들의 각기 그 독특함을 보지를 못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면 물질로 본다는 거. 그게 그 라이프니츠가 물질이 왜 실체가 아닌지, 물질은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에 주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일단 라이프니츠의 세계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자들, 정신은 반자, 그리고 신이 있고. 데카르트 얘기를 마칠 때 저희가 이렇게 이원론을 갖다가 고려하게 될 때 등장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신 상호작용의 문제였죠. 내 마음과 내 몸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그리고 전혀 공유하고 있는 바가 없는데 내 몸과 내 마음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몇 주 전에 상기를 해봅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공간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음은 사유만 하고 있죠. 그죠? 마음은 사유를 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왜냐하면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고,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유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유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유를 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사유를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나이니까 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데카르트의 이성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사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사유만 해요. 그리고 물질은 사유는 안 하고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연장만 되어 있어요. 연장되어 있기만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바늘로 제 손을 찔러가지고 제가 통증이, 마음에 통증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을 때 얼핏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바늘이 제 살을 뚫고 오는 그건 설명이 되고, 신경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까지도 되고, 뇌까지 올라오는 것도
되는데 뇌에서 마음하고 접촉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뇌에 있으면 되는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마음은 어디 있지를 못해요. 어디에 있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신상호작용의 문제입니다. 데카르트 여기 응답은 뭐였습니까? 송과선. 송과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해부학자였는데 뇌에 다른 데는 다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송과선은 자기가 기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부딪힌다. 마음하고. 그러니까 보히미아의 엘리자베트 공주가 편지를 쓰죠. 선생님, 거기서 부딪힌다는 건 잘 이해가 아니고 뭐 그럼 마음이 송과선에 있습니까? 마음은 공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과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송과선이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송과선이 있으면 안 되는, 마음이 송과선이 있으면 마음이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송과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한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심신상호작용에 관한 원초적인 이해가 있다. 이 얘기 잘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초적인 말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프리미티브한 노션이 있다. 넣으면 편지를 했습니다. 당신 해봐라. 너무나 경험에서 잘 드러나지 않냐. 내가 팔을 들겠다 팔이 올라가고 찔리면 아프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유니온이 있다 그래요. 어떤 결합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아니라 이원론을 갖다 붕괴시키는 그러한 설명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대에 두 가지 대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데카르트라면 하나는 말브랑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브랑시. 이 사람이 기회 원인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라이프입니다. 기회원인론에 따르면 신체 손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통증이 뒤따르잖아요. 근데 신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사건이고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사건이니까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 간의 진짜 인과관계,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회원인론에 따르면 뭐냐 하면 신이 신체 손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신이 통증을 야기시킨다. 물질은 아무 힘이 없고 신이 직접 통증을 야기시키고 팔을 들겠다는 의지가 있죠. 그죠? 정신적인 현상이 있죠. 그리고 팔이 올라갑니다. 팔이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팔이 올라가는 물질적인 현상입니다. 이랬을 때 마르브랑시에 따르면 제가 팔 올려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면 신이 팔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이 진짜 이게 뭐가 나아졌는지 이거보다 근데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고 피조물을 만든 존재니까 물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정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근데 이원론을 갖고 있으면 이것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니까 철학적으로는 이게 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반론이 뭐예요?
아니 신체 손상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60억인데 신체 손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여기서도 네? 뭐 저도 팔도 맨날 움직이고 지금 뭐 쓰시기도 하시고 그런 의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 신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까? 얘기를 하니까 말방 씨가 아주 유명했던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도 할 얘기가 있겠죠. 이게 신이 일일이 한 게 아니라 신이 다음과 같은 의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 손상이 있을 때 아파라. 이런 일반 의지를 신이 갖고 있다. 그 의지를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몸 움직이고 싶을 때 몸 움직여라. 이런 생각을 일반 의지를 신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남안상이 돌아간다는 물리학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놨을 때 물건이 떨어지는 것도 역시 물건을 지탱해 주는 것이 없었을 때 지구도 중심을 향해 떨어져라라고 하는 일반 의지. 나름대로는 말이 돼. 이 말라브랑시의 철학적인 동기는 뭡니까? 뭐냐 하면 서양 철학사 내에 기독교의 역할이 기독교적인 신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죠. 다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스피노자는 좀 예외라고 치지만 영국 경험론 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크 유신론자, 버클리 유신론자, 뭐 독일과 칸트 신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말브랑시의 입장은 뭐냐면 신이 철학적인 체계 내에 어떤 자리를 잡고 있으면 왜 자꾸 이렇게 떳떳하게 중심에 오시지가 않고 왜 자꾸 저쪽 구석에 가능한 한 일을 안 하게. 그러나 물어보면 제일 으뜸인 실체이시고 창조주의고 하고는 실제로 세상 만사를 설명할 때는 신을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브랑시는 그러지 말고 이왕에 자기의 철학적인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로 들어오게 되면 만사를 설명하는 부분을 하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우려스럽죠.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 책, 이 탁상, 나무, 뭐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아무런 힘이 없고 제 의지도, 제 마음도, 제 정신도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라브랑시의 입장이 맞으면 피조물은 껍데기이다. 알맹이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실체성이 없다. 하는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있기만 하고 신이 전부 다 하고 있으면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에 불과하다. 근데 피조물은 껍데기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기되시는 게 좀 있으면 좋은데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스피노자, 그죠? 저희는 뭡니까? 실체가 아니고 신이 어떻습니까? 신의 양태들이죠. 그래가지고 말라브랑시적인 그런 사유를 갖게 되면 가서는 안 되는 방향, 어디? 스피노자의 방향으로 간다는 비판을 사람들이 제시하는데 그 비판을 제시한 사람이 라이프니스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데카르트같이 훌륭한 철학자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상호작용이 불가능한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말브랑시처럼 신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 껍데기로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이론이 나와야 된다. 다른 이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안. 자, 그러면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제가 팔을 들겠다고 자 다시 그냥 한 3분간 복습을 합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제가 팔을
제가 팔을 들어야지 하고 팔을 들면 제가 팔을 드는 제 마음이 제 팔을 드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돼? 이 얘기거든요. 묻지 마. 너도 알잖아 되는 거. 이 얘기예요. 말브랑시에 따르면 팔을 들어야지 하면 신이 올리는 겁니다.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제가 팔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팔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안 먹었어도 만약에 제 영혼이 그 순간에 그죠? 팔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 영혼이 그때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도 팔은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예정조. 그러니까 마음과 팔이 있다고 칠 때 마음은 마음속의 변화들만 스스로 일으켜요. 자체적으로 양식이고 팔은 팔 자체의 변화를 스스로 야기시킵니다. 근데 이 변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비유가 좋습니다. 무술 영화에 보면 이 배우들이 때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물론 서툴면 때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훌륭한 배우들은 안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때리는 신용을 하면 그 사람은 주먹이 그러니까 미리 피하면 안 때렸다는 게 표가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 잘하는 배우는 이렇게 넘어지는 신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배우가 집에 가서는 어떤 연습을 합니까? 맨날 넘어지는 연습만 하겠죠? 근데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때려서 넘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변화가 자체적으로 스스로의 변화만 자기들이 일으키는 건데 그 변화가 조화롭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약간 돌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저 유리창에 확 던져가지고 저 유리창이 다 깨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그 돌이 저 유리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다가오는 순간에 유리창이 스스로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좀 대안이 나은 줄 알았는데 진짜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자꾸 등장하는 주제인 건데 데카르트가 여기서 왜 애를 먹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브랑시는 왜 나왔습니까? 이해가 되거든. 아무리 허무맹랑한 얘기 같은 거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빈 껍데기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정조화를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것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이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들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힘이 있어요? 남을 바꾸는 힘은 없고 자기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바꾸는 힘은 있는데 남을 바꾸는 힘은 그래도 힘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바꾸는 힘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도 조화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착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그냥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은 있습니다. 힘은 있으니까 껍데기보다 많다는 얘기죠. 음악회 가보시면, 그죠? 이렇게, 특히 서양 고전음악 하는 음악회 가보면, 왜 여러 가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 필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하던 데를 가니까 거의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천차만별한 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니츠가 생각하는 세계는 다음과 같은 세계입니다.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죠?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 연주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연주하는 그 악보를 너무나 정확하게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들을 다 각각의 방에서 녹음한 음악들을 쫙 모아서 저희가 들으면 마치 오보에가 빠바 나오니까 바이올린이 화답을 하고 서로 상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화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하는 것이죠. 가능한 세계에 대해서 가장 조화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함축이 있냐 하면 이 세계만큼 조화롭지 않은 세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생각만큼 조화롭지 않은 세계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팔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대중 선생님 팔이 올라가는 세계가 그 세계도 가능한 세계예요. 근데 조화가 안 맞는 세계. 그리고 제가 돌을 던져서 저쪽으로 던졌는데 저기가 빵꾸가 난다든지 이런 세계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냐 하면 가장 이 조화가 잘 맞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일단 예정조화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어떻게 좀 되세요? 이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혹시 그때 그런 질문 없었나요? 피조물이 그러면 이제 반응 스스로가 이제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안 할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돌이 던졌는데 내가 만약에 창이다. 그럼 난 깨지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 이렇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제가 난감해 가지고 잠깐 2초만 주시면
말세 전체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는 그 쉼표, 악보에 쉼표가 많아요. 자, 고맙습니다. 예정조와 두 분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이 악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조화가 일어나려면 악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악보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죠? 어떻게 튈지를 모르니까 다음 순간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무 음이나 다 무작위처럼 연주하는 것도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악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창문은 자기가 깨졌다가 안 깨졌다가 또 깨졌다가 또 안 깨졌다가 막 하는 그런 악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는 돌을 던지고 안 던지고 아니면 돌을 하나도 안 던지는 그런 악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저는 돌을 한 번도 안 던지는데 돌을 들지도 않는데 저 유리창을 막 깨지고 막 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습니까? 조화가 안 맞죠? 조화가 안 맞으니까 신이 이 세계를 안 고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결정론자. 그러면 왜 결정론자이냐? 왜 결정론자이냐면, 결정론자는, 누가 결정론자이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성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아니냐고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성주의를 신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충족이율,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건 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면, 머리로 이해가 되려면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되거든요. 야, 그냥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설명이 아니죠. 외워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외워라 이러면 그거는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성으로 설명이 되고 이성에서 파악이 된다는 건데, 라이프니츠도 이성주의를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든 이유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되어 있다고, 이 결정론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주 특이한 진리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형이상논고에 이 말을 씁니다. 형이상논고에 이 말을 쓰는데,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 문장이 참입니까? 참이죠?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죠? 그러면 이 문장이 왜 참이냐고 라이프니츠한테 물으면 라이프니츠가 뭐라 그러냐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사실이 시저라고 하는 주어에 이 수어가 이 주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는 P다 라고 하는 문장이 참이면,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P 개념이 S 개념 안에 포함돼요. 그 얘기는
저에게 참인 모든 발언들은 다 참인 이유가 뭐냐면 저라고 하는 그 주어의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맞다면 이 주체, 시저나 저, 제가 이석재는 개명대에서 11월 30일 날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참이면 11월 30일 날 개명대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참인 모든 사실들은 저의 전체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체마다 모든 주체마다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완전 개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 개체 개념이 있는데 이 완전 개체 개념 안에 그 개체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complete individual concept. 이 이론이 굉장히 특이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움도 반발하고 칸트도 굉장히 싫어하죠. 저는 외삼촌이 없습니다만 외삼촌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 외삼촌은 친척이다 이런 문장이 있고 우리 외삼촌은 뚱뚱하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삼촌이 친척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걸 갖다 알기 위해서 저희 외삼촌을 만나보셔야 됩니까? 저희 외삼촌이 친척인지 확인을 아니죠? 저희 외삼촌이 친척이라는 얘기, 제 외삼촌이라는 얘기는 친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사실이 저희 외삼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짝수는 수이다. 짝수는 수이다. 2는 짝수이다. 그러므로 2는 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깐만 2가 수인지 확인 한번 해봐야 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짝수가 수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면 짝수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이프니스가 맞는 것 같죠? 이 개념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외삼촌은 뚱뚱하다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죠? 이런 명제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석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명제를 보통은 종합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종합 명제라고 얘기해요. 종합 명제. 다르게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걸 보고 이제 선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a priori 경험에 의거하지 않고도 참인 걸 알 수 있는 게 선험적이라고 하고 이건 보통 후험적이라고 얘기해요. 경험 이후에 알 수 있다. a posteriori. 칸트도 이걸 문장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휴움이 먼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구별이 없어요. 외삼? 근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라이프니츠 왜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했을까? 라이프니츠가 하는 얘기는 겁니다. 외삼촌이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이 필요하지만
외삼촌이 뚱뚱하다는 것이 참인 이유를 우리가 물어보면 그거는 외삼촌 안에 뚱뚱함이 있어야지 뚱뚱하다는 거예요. 딴 데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삼촌에게 속하려면 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외삼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우리가 후험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판단들은 우리의 지식의 부족이 표현이지 진실성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고 신은 안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안에 뚱뚱함이 있다라는 걸 안 봐도. 근데 외삼촌 안에 뚱뚱함이 없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진리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뚱뚱했을 수도 있고 안 뚱뚱했어.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근거를 잡아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야말로 결정론적인 세계.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니까 안토안 아르노라고 당대 가장 명석했던 그 지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카르트 비판을 많이 하고 하는데 비판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시저의 완전 개체 개념 안에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는 게 포함이 돼 있더라면 시저는 자유롭게 루비콘강을 건넜는가? 우리의 자유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라이프니츠가 한평생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세우고 그 질문의 배후에는 더 어떤 무서운 질문이 하나 사실은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우냐뿐만 아니라 신이 자유로우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숨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답은 제가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죠. 아이폰 중인데.